네,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것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일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9%로 발표가 됐죠. 바오치 정책을 중국에서는 쓰고 있죠. 7%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회했지만 또 예상을 했던 6.8%는 상회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보시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위쪽 자막에 3분기 성장률 7% 믿더라. 네. 아까는 무너져라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부정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계획 경제고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 한 6.9% 성장이 나왔다면 그냥 7% 발표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목표 성장을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반기를 놓고 본다면 올해 그 성장률 목표치가 7%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는 1분기에 7%, 2분기에 7% 정도 해서 2분기에는 한 6.8%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는 7% 돼서 역시 어제도 그랬습니다는 통계 조작 논제 네. 이게 이제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영국께서 모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8월, 9월 달 우리나라의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중개 증시가 한 40% 정도 폭락했고 또 부가가치에 달리 지표들도 굉장히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6.5%까지 내려잡는 기간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8월 달 같은 경우는 6.5% 얘기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정책 목표 대비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잡히면서 중국의 지표가 좀 9월 이후부터 좀 올라오는 관계로 인해서 성장률이 6.5%보다 다소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을 한 6.8% 봤습니다는 이것보다 높은 6.9% 정도로 봤기 때문에 비록 7%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네. 시장 예상치보다 못 떨어졌다는 또 8월 달에 워낙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기 때문에 예상치의 부합감에 따라서 어제의 한국 증시라든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실적과 관련돼서 특이한 내용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비교적 이렇게 상승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시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7% 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 연간 단위로 달성을 하려면은 4분기에는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1분기에 7%, 예. 2분기에 7% 정도로 해서 상반기는 7% 목표치 보았댔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3분기 6.9%니까 대체로 보면 4분기 정도의 기저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7.1% 정도 성장하면 됩니다. 7.1%. 네. 그래서 어제 성장률이 7%가 무너졌긴 했지만 러커창이라든가 경제 총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총리격에 해당되는 이러한 중개 경제 강요들 비교적 유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요. 그렇게 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않고 지금 수업 트렌딩이라든가 경제 구조정이 원만하게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은 7.1%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8월 달에 세 차례 걸쳐서 추진했던 위안화 평가 절하 문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차를 갖고 이게 경기 부양 효과 내지는 수출 증대 효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네. 사실 4분기에는 7.1%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목표 성장률 7.5%에서 7.4%로 도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7.1% 밑으로 나와서 올해의 목표치 7% 대비해서 연간 성장률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2년 연속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내년서부터는 13차 5개년 계획 2016년서부터 2021년까지 사실 13차 5개년 계획에 어떤 원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13차 5개년 계획은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등소평이 공산당 창당한 지 2021년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오강이라고 해서 소시 인민들이 중류층 이상의 잘 사는 이런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목표가 실현되는 마지막 5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이전에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후진타오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이런 틀에서 운영했는데요. 사실상 내년부터는 시진핑의 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제 목소리를 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목표치를 다시 미달해서 사실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국민, 인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표치는 도달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금 순간에서 특별히 경기부양책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경기부양책이 이렇게 지금 상태 유지하는 상태에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한 11월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국은 국가 통계 작업이 한 3주면 딱 나옵니다. 국가통계원에서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까지 딱 해서 안 나올 경우에는 12월 달에 부양책을 취하더라도 7%는 유지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치 7% 달성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목표치 미달하는 사례는 아마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표치 7%는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7%를 계속해서 달성을 한다는 게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이럼에 따라서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경제에 부담은 있을 텐데요. 네, 올해는 사실 그 목표치 7% 이게 도달한다 하더라도 네. 중계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이 목표치 7%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보면 합리적인 5년 구간의 목표치가 6.5에서 7.5%를 이렇게 저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출범 첫째서부터 사실상 중국의 그 카스 같은 건 이제 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어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맥주 이름이 아니고요. 예. 중국의 공무원 소송의 소위 사회가관의 네. 약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보로 얘기하면 KDI의 성격을 갖고 예.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목표 성장률을 7% 밑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의존관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보다도 외환시장이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네.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확실히 그 외환시장 참여, 저희들이 이제 한 30년 종사하는 이런 외환시장 참여자 보면은 새벽에 끝난 특히 뉴욕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뭐 엔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10시 15분에 발표하는 위안화 고시 환율이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또 기업의 진출 비전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많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하고요. 네. 정치적 측면에서도 항상 새벽에 끝난 이렇게 미국 증시 이 영향보다도 오히려 10시 반에 시작하는 중국의 그 어떤 시장 이게 이제 지금은 국내 그 투자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9시에 시작되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웬만하게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날 왼종일 사실상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고 네. 또 업종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는 지금은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대체로 보면 큰 추세가 변하기 없다면 10시 반까지만 미치고 그렇죠. 10시 반 이후서부터는 장 초반에만, 네. 장 초반만 미치고 확실하게 10시 반 이후서부터는 중국 증시 모습에 따라서 네. 이게 중국 증시와 한국제 개장 시간이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증시 모습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모습이 좌우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업종별로 보면 지난 이렇게 3년 동안 보면 뭐 코스피에서는 아모레퍼스피 같은 이런 뭐 화장품 업종들이라든가 코스닥에서는 소비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제약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전부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이 네. 지금 코스닥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중국 경제 모습, 중국의 증시와 외환시장 모습에 따라서 한국의 증시라든가 금융시장 내지는 경기가 좌우되는 만큼 영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조화 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상관계수 가지고 많이 분석하는데요. 예, 그렇죠. 이렇게 상관계수는 이제 어떤 시간을 정하느냐, 기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상관계수가 좀 많이 달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미국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국내 외환과 증시 모습이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라면 대체로 보면 그 기간을 잡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시진핑 정부 이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이 사실 그 N달러 환율에 더 영향을 받느냐,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받느냐, 또 우리의 그 코스피 지수가 상해 지수에 영향을 더 받느냐, 미국의 다우 지수에 더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을 상관계수 가지고 추정해서 자막 가지고 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기법상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통계에 따라서 뭐 유의성이라든가 이런 뭐 t-테스트 이런 것은 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보면 그런 것을 다 검증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의 외환 시장이 지금 얼마큼 큰 모습으로 우리 증시라든가 외환 시장에 다가갔을까 하는 측면을 보면 여기 자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는 다우지수에 비해서 국내 그 코스피 지수의 상관계수가 0.3인데 상해 지수는 0.5입니다. 더 높네요.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뭐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상해 지수가 더 많이 보여서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국내 TV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런 상해 지수를 생중계하는 이런 한국경제TV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네. 것이 추세 흐름에 정확하게 쫓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계의 경제방송이랑 한국경제TV랑 아주 연계시켜서 동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그 한국경제TV의 송지료 사장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통신망과 서로 연결이 해서 지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나 기업인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엔화 환율과 동조가 더 많이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N달러 환율 모습 보면 원달러 환율 모습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화 영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엔 동조 현상은 아주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N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상관계수를 보면 C&P 행정부 출범 이후서부터입니다. 엔화를 보면 0.1, 그 다음에 위안화를 보면 0.4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좀 시청자분들 참조해 주실 것은 원과 위안화 간의 동저계수가 작년 12월 달에 제도적으로 보면 원과 위안의 직거래 시장 개설된 이후에 네. 사실 위안화와의 그 동저계수가 굉장히 심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과거 시장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에 그 다음에 엔화 환율에 하죠. 하지만 지금은 국내 그 외환 시장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중국의 상위 지수에 그 다음에 사실상 위안화 환율에 이렇게 천쌉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것으로 변하는 것이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과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동조화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 동조화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공통적 요소. 예. 사실 중국의 그 상해 지수라든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증시, 국내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 요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특수한 요인. 네. 그래서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요인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공통적 요소는 중국 경제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과거에 한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분기의 성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네.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중국의 그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G2 리스크에서 한 축인 이걸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나올 만큼 사실 미국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경제 비중이 높아져서 중국 경제 비중이 높아져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8월서부터는 중국 문제가 미국 금리 인상 문제보다 얼마큼 중국의 주가가 떨어진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로 작용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국내의 그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에서 중국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특수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 대정책 문제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사실 TPP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중국 경제 뭐 경사정책이라 그래서 경사정책이 뭔가 나 봤어요. 뭔가요? 그랬더니 경사가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기울어져서
중국의 편향적인 정책이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좀 대외적으로 균형을 찾았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이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TPP라든가 그다음에 AIIB라든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원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정도에서 사실상 그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오해가 있을 만큼 중국에 편향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외환시장과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 비중이 높죠. 그렇죠. 한 26%, 7% 이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로 봅니다. 기업들의 진출도 대부분 다 중국 진출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상품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저가 제품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삼성전자, 우리의 네. 최첨단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삼성전자와 뭐 화웨이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각도에서 수출 상품이 결국은 외환시장과 그 다음에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요걸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 ESI, 수출 경합도 지수라고 합니다. 이거 산출하는 방식은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수출 경합도 지수 보면 지금 수출 경합도 지수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거의 우리 제품과 거의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삼성전자 쫓아왔죠. 현대차도 쫓아왔죠. 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런 것이 반영돼서 한국의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이 이제는 나우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엔달러 같은 이런 움직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위 중국에 관련된 천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실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IT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만드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산짜이라고 그랬나요? 왜 짝퉁같이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했죠. 네네. 요즘에는 뭐 대륙의 실수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정말 품질이 우수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금융 쪽이라든지 수준이 사실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경민의 그가 지적하신 것이 결국 우리의 리스크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선진국처럼 좀 안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제도가 시스템이 잘 갖춰서 예측 가능하다면 중국의 모든 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편향적이고 기업의 진출에서 편향적이고 수출 비중이 높아서 편향적이고 네. 제품이 겹쳐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시스템이 안정돼 있죠. 마켓을 통해서 저어서 예측 가능하죠. 그러다면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경제 안정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주체 리스크 관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중국은 아직도 신흥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기에 이게 진폭이 아무래도 불안정하죠. 네. 그러면 거기에 편향적이다 보면 우리 경제가 흔들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시스템적이라든가 그다음 마켓이 아직까지 제도 조건이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리스크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중국에 대해서 편향적이면 지금 국내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지금처럼 불확실성 시대, 그다음에 혼동 시대, 그리고 플럭추에이션 시대 해서 보통 이제 지금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를 보통 미래가 불확실하다 해서 uncertainty, 그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뭔가 이것이 이론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카오스 문제, 네. 그다음 혼돈 시대 문제, 그리고 뭐든지 중국 증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플럭추에이션 이걸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언서텐티하고 카오스하고 그다음에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 정책에서 안정성, 그다음에 경제 안정성, 외환시장의 안정성, 증시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안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중계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그 중국으로부터 찾아오는 리스크가 소위 테일리스크가 그야말로 전기부포상의 양쪽 꼬리가 굉장히 얇아지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변수가 됩니다는 사실 지금처럼 그 중국이 경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이랬을 때는 그 중국과 관련돼서 너무 편향적으로 오는 이 리스크는 팩테일 리스크다. 네. 그리고 롱테일 리스크다. 그리고 팩테일 리스크, 롱테일 리스크일 때는 우리가 정책적이라든가 그다음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너무 중국에 대해서 편향적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에서 일희일비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어제 그 성장률이 6.9% 이렇게 나온 문제에 대해서 팩트만 가지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할 것인가, 어떤 네. 문제를 발생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는 아무도 좀 지적을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중국의 편향적인 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진짜 전반적으로 위험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만큼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황도 비교적 괜찮고 네. S&P라든가 이런 데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그렇죠. 좋은 좋죠. 평가를 받는데도 예. 불구하고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의 포트폴리오 투자, 기업의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렇게 동일한 여건의 경제 국가보다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 이탈이 많이 얘기되는 것이 소위 JP 모건의 Fragile 5, F5 국가 아닙니까? 네. 뭐 이거는 사실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중국에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만약에 성장률에서 1위 비하는 국가, 투자 불안 국가 이런 국가를 따진다. 그게 이제 T7 국가다 이렇게 네. 보지 않습니까? T7과 느닷없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F5 국가는 포함되지 않고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모든 해외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왜 T7에서 소위 여기 나오는 모건스탠에서 중국의 그 편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한국이 뭐냐 중국 경제에 대해서 프로섹션에 대해서 불안 국가를 이렇게 꼽는가 하는 네. 이 측면은 우리 투자자, 외환시장 참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그 정책 관료들이 한 번 정도 곱새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면에서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제 중국도 이제 사실 그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그 고도 성장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13조 5개 능력에서 안정 성장으로 해서 이제 목표치 7%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올라가면 사실상 성장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성장이 떨어지는 게 나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도 뭐냐? 사람도 청소년 전반기에서 청소년 후반기면 성장률이 사람의 신장률이 떨어지고 작년치 되면 오히려 뭐냐? 한국에서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지 모르겠으나 성장은 아니죠. 예. 제 단계에서 오면 오히려 지금 세포가 좀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좀 신장률이 떨어진다, 키가 작아진다 그래요. 예. 이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중국의 그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목표치가 앞으로 중국의 그 성장률이 목표치를 떨어진다 해서 화들짝 놀래고 마치 세계가 무너진 것처럼 올해 8월 달에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제거와 함께 사실 우리의 앞서 말씀드린 같이 대외정책상에서 균형을 좀 회복하고 중국 좀 탈피해서 다른 국가를 좀 가고 역시 기업 진출이든가 그다음에 그 수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국 비중을 좀 낮추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수출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구조적 촉진 그리고 수출 상품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 경합도를 좀 확실히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첨단이라든가 이런 소위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이런 쪽을 좀 중국과 확실히 차별하게끔 갖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오늘 이 시간도 역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